자, 10번에 봅시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1번에 합의해제, 2번에도 합의해제. 자, 합의해제국의 기출이 8번 됐습니다. 자, 합의해제 특징 3가지를 푸득 적어보세요. 해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3가지. 자, 그래 해놓고 10번에 1번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묵시적으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합의해제는 해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합의해제는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자, 3번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 자, 부수적 채무는 제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 그게 부수적 채무입니다. 자,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자, 4번도 중요하죠. 이행지체를 할 때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밀양에 얼음골 사과를 주문했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3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 그럼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최고를 할 때는 상당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자, 밀양에서 울산까지 오려면 1시간 정도는 걸리겠죠. 그럼 1시간 내에 다시 가져와.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가져와. 10분 안에 가져와.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다. 그럼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4번에 최고 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다만 해제권 자체는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다. 판례. 자, 5번엔 사정 변경으로 해제할 수 있느냐. 2가지 구분하세요. 사정 변경 해지는 과거부터 인정. 사정 변경 해제는 2007년 판례부터 인정.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지를 인정하는 반면 해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X. 해제도 2007년부터는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갑은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은 한 달 뒤에 잔금은 6개월 후에 등기서류 받으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뭐 이 문장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말은 이행착수 전이죠. 자, 이행착수 전이면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 맞고. 자, 을이 중도금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행지체입니다. 맞죠? 따라서 갑은 채무불이행력으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맞고. 자, 3번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 기일이 지났다. 좀 전에 했습니다. 자, 중도금은 처음에는 선이행 의무였다가 잔금 기일까지 오면은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을은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때부터. 자, 4번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 기일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잔금 기일이 경과될 때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금도 동시행관계로 들어간다. 맞죠? 따라서 이때부터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안 된다. 그래서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잔금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 약정. 자, 이 특약을 이름을 뭐라 할까? 어려운 말로 실권약관이라 합니다. 뭐라고? 실권약관.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문 외에 추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여기 보세요. 을이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죠?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보자. 이거를 실권약관이라 합니다. 자, 실권약관은 같은 말이 자동해제특약. 아시겠죠? 그 다음, 을이 만약에 잔금을 5월 1일 날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하기로 하자. 실권약관 특약은 중도금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잔금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차이를 아시나요? 그럼. 자, 우선은 자동해제가 되려 하면은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을이 중도금을 4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안 했죠? 그러면 귀책 사유 있죠? 그러니 여기는 자동 해제가 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나요? 중도금은 안 주면 무조건 잘못이 있죠? 자, 잔금을 안 주면 요거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전을 했는데 잔금을 안 주면 잘못이 있잖아요. 그때는 자동 해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갑이 자기도 이행하지 않고, 그죠? 잔금을 청구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을이 잔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되죠. 그럼 귀책 사유가 없죠. 그때는 자동 해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주로 중도금이 나올까요? 잔금이 나올까요? 잔금이 나오지. 그래 이게 분류할 수 있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을이 잔금이나 중도금을 안 줬을 때 잘못이 있을 때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잔금에 대해서 을에게 잘못이 있으려면은 갑은 이행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줬다. 그래야 귀책 사유가 있어서 자동 해제가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잔금기일이 경과하면은 자동 해제돼서 무효가 된다. X란 말이야. 원칙은 귀책 사유가 없단 말이야. 왜? 갑이 이행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갑이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을도 잔금을 안 줘도 되잖아. 그러면 귀책 사유가 없잖아. 그럼 자동 해제가 안 된다. 이래 맞죠? 그래서 5번은 매도인이 이행 제공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을은 잔금기일이 경과해도 을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자동 해제되어서 소급적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래 맞잖아요. 5번이 X입니다. 자, 12번 문제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선은 이제 해제 효과를 물었거든요. 자,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했고, 을은 다시 병한테 매매했다. 병은 제3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은 매매를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선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해제가 됐을 때 제3자가 보호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죠? 자, 보호된다는 말은 소유권을 유지한다. 보호 안 된다는 말은 갑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렇다. 그럼 보호되는 제3자에 안 들어가는 사람 7명. 들어가는 사람 7명. 이렇게. 자, 여기 외우고 있는 건 모르겠네. 4번까지는 한마디로 각종 등기한 사람. 그죠? 간단하게. 그리고 5번째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자, 해제를 하면은 을에게 넘어간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하거든요. 근데 말소해야 복귀한다. 당연 복귀다. 당연 복귀. 당연 복귀. 자, 그래서 2번이 들었습니다. 갑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않아도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이래요. 자, 3번의 갑은 을로부터 받은 대금.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을 받았다면은 해제됐으니까 원상 회복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그럼 원금 플러스 법정이자를 가산합니다. 반환할 때까지 법정이자입니다. 반환할 때까지 법정이자. 그럼 반환할 때까지인데 언제부터입니까? 대금을 수령한 때. 대금을 수령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붙인다.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자, 갑이 해제를 하기 전에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단 말이야. 그리고 대항력을 갖춰버렸어. 그럼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과 을이 해제를 돼도 이 사람은 보호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보호가 될 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해제 전에 들어왔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해제 후에 들어왔다면 선의의 병만 보호.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보시면 해제하기 전에 병이 들어왔죠? 그러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보호된다는 말은 임차인은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맞고. 아, 5번 또 나왔네. 5번 옆에다가 오늘 하면은 딱 정확하게 1000번째 이야기한다. 1000번째. 약한 해제 후 강력한 취소는 할 수 있다. 자, 해제는 약하거든요. 취소는 강력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강력하다. 해볼래. 약하죠. 약한 해제 후 강력한 취소는 할 수 있다. 자, 13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기억해 보시면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처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을 해버렸어요. 자, 갑에게 해제권이 왜 발생했을까? 을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했죠. 자, 해제권은 발생했지만 아직 행사 안 했습니다. 행사. 해제는 안 했어. 해제권만 발생했어. 그런데 채무자가 갚아버렸어. 그러면 해제권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니 해제권은 소멸한다. 자, 니은에 보시면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는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해제권은 발생했어.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채무불이행 해가지고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어요. 아직 해제는 안 했습니다. 맞죠? 그럼 해제는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해제를 아직 안 했어. 해제를 안 했다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아직까지 해제권은 발생했지만 해제를 안 했잖아. 그럼 여전히 유효잖아. 여전히 유효면 권리 의무가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죠? 그대로 갑은 대금 지급 청구, 그대로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제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에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해제권 행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채권자는 해제권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왜? 매매가 아직도 유효이므로. 니은 X.
자, 디귿의 취소권과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형성권은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맞습니다. 자, 리얼에 보시면 당사자가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자, 이거 보실까요? 자, 토지를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D한테 매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당사자가 여러 명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D가 잘못하면은 여기서 해제, 여기서 잘못하면은 D가 해제. 그럼 A, B, C가 해제할 때는 전원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D가 해제할 때는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해제한다 치자. 그럼 A가 3월 1일 날, 4월 1일 날, 5월 1일 날 해제하면 5월 1일 날 해제가 된다고. 전원이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전원이 해야 되는데 다만 조심할 게 딱 하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럼 리얼은 맞습니까? 틀렸죠. 동시에 그 때문에 그래서 니리가 틀렸습니다. 5번.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매매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의 과실의 동그라미 과실. 자, 요거는 매매의 그 좀 잡탕입니다. 잡탕. 핵심 테마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오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했다. 이렇게. 자, 첫째 문제는 뭐냐? 요 집에서 과실이 생겼다. 누가 먹느냐? 요거 하나 하고. 자,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대금을 어디서 지급하느냐? 요 두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우선 과실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 과실. 자,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요. 과실은 대원칙이 점유하는 자가 먹습니다. 뭐라고? 점유하는 자. 자, 그러면 우선은 점유하는 자가 먹는데 다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해버렸어. 완납. 대금을 다 줬죠. 그러면 매수인이 과실을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는지 그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완납하면은 을이 먹고, 만약에 완납이 안 되면 현재 점유하는 자가 과실을 먹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매수인이. 자, 그리고 다 부사라. 등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대금 지급 장소. 자, 이 사람은 서울에 살고 이 사람은 울산에 살고 요 집은 창원에 소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디에서 대금을 지급하느냐? 아무 소리 없으면 서울에서. 네? 아무 소리 없으면 매도인의 주소지에, 즉 을이 서울에 가서 갖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갖다 준다. 이걸 지참채무란다. 지참해서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지참채무의 원칙. 갖다 준다. 또 이걸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 그냥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니 몇 년 했나 하니까 7년째 하고 있다. 7년째. 사회에서는 실무적인 것을 대입하다가 틀린 사람 천지입니다. 특히 등기 같은 거. 자기가 실무에서 등기 좀 안다고 하면은 점수는 더 안 나옵니다. 쓸데없는 거 알아갖고. 우리는 법 이론을 공부합니다. 관행이나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지문에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인도 장소에서 지급합니다. 뭐라고? 인도 장소. 있었던 장소가 아닙니다. 인도 장소. 이렇게. 자, 기억 보실까요? 자, 과실을 물었으니까, 그죠? 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인도 전이죠? 그럼 매도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기억은 X. 자, 니은의 매매비용. 매매비용을 다른 말로 계약비용이랍니다. 자, 매매비용, 계약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둘이서 균분합니다. 반씩.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양쪽에서 낸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나 니은 옆에다 써놨어요. 그러나 이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행비용. 대표적으로 등기비용.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인도에 관해서 기한이 있을 때 대금 지급에 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 이거 보세요. 목적물 인도는 6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대금 지급 시기는 안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6월 1일이 된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한쪽에만 기한이 정해지면은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자, 디귿은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기한이 있을 때는, 그죠? 인도에 대해서 기한이 있죠? 6월 1일로. 근데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어요. 그러면 대금 지급에 관해서도 동일한 6월 1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매롱이다.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답니다. 여러분은 추적다 무슨 본다 하고 추정하고
법원에 가면은 재판에서 이것 때문에 확 뒤집어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정하고 본다는 전혀 다릅니다. 자, 본다는 다른 말로 간주한다. 그렇게. 이것은 추정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정. 자, 리얼에 보시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그때는 인도 장소. 그래서 리언과 리얼이 틀렸습니다. 5번. 자, 15번에 예약이 나왔네요. 예약. 자, 예약 이것도 올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최근에 2년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도 기초적인 것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자, 갑하고 을이 1억으로 4월 1일 날 매매하기로 한 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요겁니다. 요거. 자, 예약 중에서 우리 민법에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일방 예약. 이렇게. 일방하고 반대말이 뭐요? 쌍방.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예약 완결권이라고 있어요. 예약 완결권. 한번 읽어보시오. 요게 뜻이 뭘까요? 그냥 예약을 완결시키는 권리지. 그죠? 예약을 완결시킨다는 말은 본계약을 강제로 성립시키는 권리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 한쪽에 있으면 일방, 두 쪽에 있으면 쌍방. 우리는 한쪽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한쪽이 을입니다. 을. 그러면 을을 뭐라 할까요? 뭐라기는 예약 완결권자. 이래 하지. 매수인 하면 안 되죠. 아직까지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갑을 뭐랍니까? 예약 의무자라고 합니다. 예약 의무자. 이렇게. 우선 기본기가 딱 갖춰져 있어야 돼. 이렇게. 자, 1번 봅시다. 자, 1번의 예약 의무자에 대해서 예약 완결에 의사표시를 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본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맞고, 예약 완결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이 중요하네요.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본등기,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자, 여기 봅시다.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가등기를 기준으로 부르면 을을 가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그럼 갑을 뭐라 할까요?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지. 이렇게. 이렇게. 그 대응에 따라서 딱 부른다. 예약 완결권자, 예약상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4월 1일이 됐습니다. 4월 1일. 그럼 4월 1일이 되면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그죠? 매매를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해서 본등기해서 을이 소유권을 가져온단 말이야. 순서가. 알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사이에 아이고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3월 10일 날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다고. 요 사람은 양도인이고 이 사람은 양수인이죠. 자, 그러면 4월 1일 날 을이 떡 가보니까 주인이 이미 갑다시로 바뀌어 있어. 그럼 누구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느냐, 누구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무조건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아시겠죠? 그럼 갑을 뭘 한다? 예약상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에게 합니다. 현재 양수인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양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인 갑에게. 4번 보겠습니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요거는 뭐 볼 필요 없네요. 이거는 조문 그대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5번. 자, 당사자 사이에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안정했어요. 안정하면 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이거 판례입니다. 기산점이 중요해요. 예약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 기간.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 3번이 답이고 16번 한번 읽어보세요. 중도금은 7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고 잔금은 9월 1일. 그죠? 중도금 7월 1일, 잔금은 9월 1일. 자, 을이 중도금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계약금을 몰수한다고 줄 것이고, 자, 을이 중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한다.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 합니다. 위약금 특약. 자,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보겠습니다. 자, 을이 6월 1일 중도금을 제공한 경우 이래 있죠. 6월 1일, 6월 1일. 자, 원래는 중도금을 7월 1일 날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중도금 기일 전에 중도금을 주는 것도 이행 착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물었죠. 그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중도금을 제공해도 이행 착수가 된다. 그럼 이행 착수가 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100을 상환해도 해제할 수 없다. X. 자, 2번 보겠습니다.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갑이 2천만 원을 을에게 제공하고 해제를 하려 했으나 을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공탁해야 된다. 틀렸죠? 우리가 이제 100을 상환한다는 의미는 지급의 의미가 아니에요.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제공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공탁할 필요가 없어요. 공탁은 법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공탁을 한다는 말은 지급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탁할 필요 없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X. 자,
자, 3번 을이 중도금 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자신이 그로 인해서 실제로 입은 손해가 1천만 원을 넘은 때는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원래 계약금은 얼마예요? 1천만 원이죠? 근데 실제로 입은 손해는 2천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가느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아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약금 이야기할 때, 그죠? 계약금은 손해배상 기능이 있다 그랬죠? 자,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가고,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받아간다.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위약금 특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계약금 1천만 원만 손해배상으로 받아갈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실제 손해가 1천만 원 넘어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X입니다. 자, 4번에 갑과 을이 서로 이행하지 않고 9월 1일이 경과했다. 갑도 이행하지 않고 을도 이행하지 않고 서로 9월 1일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갑도 기일이 경과했고 을도 기일이 경과했죠. 그때부터는 무조건 뭐요? 동생관계로 들어갑니다. 동생관계. 서로 이행기를 넘겨버리면 동생관계.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은 없다. 4번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 갑의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이 법정 해제되어도 갑의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약금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여기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기 때문에 역시 손해배상 의무도 인정된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4번이 옳습니다. 훈련 좀 하시고, 자, 뒤로 담보 책임. 자, 담보 책임은 여기 우선은 그 도표를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도표. 첫째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 등에 의한 제한, 전세권 저당권 실행. 실행하고 행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자, 담보 책임의 내용은 첫째는 대금 감액 청구, 두 번째는 해제, 세 번째는 손해배상, 권리 행사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네 군데 있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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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동그라미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죠. 즉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고, 그럼 동그라미 아니면 선인은 할 수 있고 악인은 할 수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자, 제척기간은 여기는 기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1년 안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1년의 기산점이 뭐냐? 만약에 악이다 그러면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선이다 그러면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떼다구만 적어놔도 이제는 적용해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번에 기억 볼까요? 자, 기억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다. 맞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는 대금 감액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얘네는 저당권 실행이죠? 여기는 동그라미가 두 개나 있네요. 선악을 불문하고, 즉 악의 매수인도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니은은 X. 자, 이거 종류 매매, 그게 핵심입니다. 종류 매매.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소나타 차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갑으로부터 을이 소나타 차를 샀습니다. 3천만 원에. 여러분이 소나타 이래 하지 말고 소나타 이래 하십시오. 소나타. 왜? 다음에는 마리나타가 나올 것이거든. 마리나타. 자, 을이 소나타를 샀는데 엔진에 결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죠. 그러면 을은 하자를 모르는데 잘못 없이 샀단 말이야. 그러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종류물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자, 특정물하고 종류물하고 반대입니다. 자, 특정물은 그 물건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류물은 같은 게 천지다. 자, 그러면 차는 어떨까요? 남바가 안 붙으면 종류물, 남바가 붙으면 특정물. 왜? 그 남바는 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아무 소리 없어서 남바가 안 붙은 거예요. 그럼 종류물 맞죠? 그럼 같은 게 천지죠. 그러면 요거 대신에 새 차를 한 대 달라 이래 해도 된다고. 같은 게 천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완전물 급부 청구 또는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이렇게 불러요.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요거예요. 또는 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엔드인데 새 차를 가져오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는 선택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디귿은 그럼 맞습니까? 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디귿은 X입니다. 자, 리얼에 보시면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경락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경매에서 담보 책임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경매에서 담보 책임. 여기도 한 문제 있는가? 없네. 경매. 자, 경매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A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A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이렇게. 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A가 경매를 딱 신청했어. 그러면 B라는 을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낙찰을 받아보니까 집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그러면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매매와 다르단 말이야. 그 다른 특징을 알아내야 된다고. 첫째는 권리 하자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뭐로? 그래서 물건의 하자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첫째. 그 다음 두 번째. 자, 담보 책임을 묻는 상대방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채무자 갑에게 자력이 없다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경매에서 담보 책임 특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까지 기억하라. 여기 없다고 해서 그래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완을 잘해야 된다고. 요 두 개가 뭔지 아는 사람? 자, A가 하자를 알고 경매를 넣었다. 그러면 을은 A에게 손배 청구. 자, 갑이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갑에게 손배 청구. 그때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리얼은 맞죠.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틀린 것은 니디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 쉬었다. 18번은 조금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좋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